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12월 13일 아침 9시 서울 송파구 잠실파출소로 분당에 있는 한 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환자 한 명이 치료 중인데 입원해야 돼요. 근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든요. 병원 측은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가 필요하니까 경찰에게 대신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죠. 해당 환자는 44살의 남성 김중호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조회했고 즉각 주소지로 출동하게 돼요. 9시 15분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인 잠실 주공아파트 401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다들 외출을 한 걸까 싶었지만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이 집 사람들은 주로 집에 있다면서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119 구조대를 요청하게 되는데 당시 가족에게 연락을 하러 간 거지 범죄와 관련된 출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문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도착한 구조대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조심히 들어섰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안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죠. 안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과 또 큰딸은 각각 부엌과 작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부 누군가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정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목과 가슴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요. 피해자 모두 둔개 머리를 공격당한 흔적도 보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끔찍한 건 아내와 큰딸의 모습입니다. 특히 두 사람은 둔게 어찌나 세게 가격을 당했는지 머리가 함몰되어 있었는데요. 큰딸의 얼굴은 거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지옥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시죠? 이런 시신의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강도살인으로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공격한 도구들이 다양합니다.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쇠망치, 부엌칼, 그리고 심지어 소형 절단기와 가위까지 사용한 모습이에요.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오버킬을 했다? 이건 분명 면식범에 의한 원한살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경찰이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웃들이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는데 바로 전날인 12일 새벽에 가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빠! 막 부르면서 크게 울었다는 증언도 등장합니다. 경찰은 그 시간쯤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 시각이라는 걸 직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아버지 김중호. 경찰은 즉각 분당 병원에 연락을 했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데 김중호는 복부와 팔에 흉기로 자해를 한 흔적은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요. 피를 많이 흘려서 긴급 수술을 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 우선 명백하게 김중호는 이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피해자들은 아내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아버지 김중호를 지목했고 신속하게 분당 병원으로 달려갔죠. 경찰과 마주한 김중호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순순히 자기가 가족들을 살해한 게 맞다고 자백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났고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해를 했잖아요.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와,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잠시 후 막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이때 김중호는 기자들 앞에서 아내가 상습적으로 바람을 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식들도 모두 나를 싫어하고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이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미성년자 아이들 셋을 한꺼번에 살해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당시 뉴스와 신문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김중호를 표현했을 정도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은가요? 도대체 김 씨는 이 가족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모두를 살해하냐고요. 김중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개인 택시 일을 하던 그가 1989년 9월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합니다. 당시 아내 이 씨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살해됐던 그 큰 딸이 실제로는 김중호와 혈연관계가 아닌 의붓딸이었던 거죠. 결혼하고 1년 뒤인 1990년과 또 92년에는 김중호와 아내 사이에서 각각 딸과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총 5식구가 구성이 되고 행복하게 살던 중에 1995년 불화가 시작됐죠. 김중호가 원래부터 좀 술버릇이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툭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경제적인 사정까지 힘들어지면서 아내는 낮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했고요.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주방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내를 김중호는 오히려 의심의 눈길로 쳐다봤죠. 단란주점에서 일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당신 혹시 접대부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툭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그는 격분했다고 하는데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면서 손찌검을 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중호는 아내를 향한 불만을 느닷없이 그 의붓딸, 큰딸에게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건 성추행으로 이어졌고요. 그는 어느 날부터 큰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1999년부터는 자신의 친딸인 그 작은 딸에게도 손을 뻗쳤습니다. 죽일 놈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분노한 아내 이 씨가 2001년 9월 남편 김중호를 고소합니다. 9월 22일에 그 김중호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리고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게 되죠. 집 안에서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당한 사건인데 겨우 2년에다가 어차피 집행유예라 감옥엔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받았던 건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판결에 불안에 떨었고 반면 김중호는 분노와 복수심을 키우고 있었고요. 고작 2달간의 구치소 복역을 마친 김중호가 11월 30일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열흘 뒤인 2001년 12월 12일 밤 11시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송파구 잠실 주공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죠. 당시 그는 소주를 잔뜩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하고 마주해서는 이혼만은 참아달라 라면서 사정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던 이 개인 택시 때문이었어요. 이혼의 그 위자료 문제로 김중호 택시가 가압류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까지 아내에게 뺏긴다면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완강했죠. 그러면서 나가달라고 김중호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자식들, 특히나 딸들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 큰딸은 엄마와 합세해서 김중호를 내쫓으려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가해자 김중호 본인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김중호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죠.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김중호의 주장을 토대로 구성된 전말입니다. 그는 막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막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아내와 큰딸에게 순간적으로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즉각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침대 밑에 있는 공구함을 꺼냅니다. 안에는 망치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들었고 아내 이 씨에게 휘두릅니다. 이 씨가 망치에 맞아 기절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중호는 그녀의 머리를 10번도 넘게 더 타격합니다. 한편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막 말리고 있던 큰딸에게 그가 망치를 휘둘러요. 특히나 이 큰딸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더 집중적으로 가격해서
짓뭉개 버린 거죠. 그의 망치에서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망치를 들고 다시 그 남은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유혈이 낭장한 살인극이 벌어지는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웃들 또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때 신고가 이뤄졌다면 최소한 남은 아이들의 목숨은 살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집이 평소에도 워낙 큰 소리로 싸웠기 때문에 이웃들은 오늘도 그러려나 보다 하고 무심코 넘겼다는데요. 한편 김중호가 손에 든 망치는 가장 먼저 11살짜리 작은 딸에게 향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 작은 딸에 대한 분노 또한 컸을 것으로 보아져요.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 두 딸의 폭로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게 잔혹한 범행 과정입니다. 김중호가 자신의 작은 딸 머리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망치의 자루가 부러져 버렸을 정도니까요. 자, 망치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김중호는 소형 절단기와 가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도 살해했죠. 나의 집에서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한 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건 직후 그는 집을 떠나서 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시내를 배회하다가 가지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배와 팔을 긋는 행위를 했고, 그러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가 검거되었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중호가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해요. 자기가 딸들에게 저지른 성추행은 강력히 부인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어낸 거라고 주장했죠. 게다가 범행 당시에 소주를 꽤 마셨잖아요. 그래서 심신미약이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라는 것도 호소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김중호가 말하길, 내가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나 사정을 했지만 막 강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아내와 큰딸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하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죠. 지금 범행을 부정하고 있고 심신미약의 우발적 살인까지. 법원은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김중호가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2002년 최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우발적인 분노심으로 아내와 2명의 친자식 그리고 의붓딸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김중호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현재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는 사형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그가 법정 최고형을 받았지만 판결문의 일부는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조절을 잘 못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소견. 여기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글쎄요,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안방에서 자던 아이들을까지 살해했잖아요. 화는 아내하고 큰딸에게 났다고 해요. 근데 왜 친자식까지 죽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남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도록 만드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이 오히려 그의 살인이 철저한 고의성에 의한 행위라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어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의 머리는 냉철하게 작동했던 거니까요. 특히나 망치 자루가 부러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 얼마든지 범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중호는 그러지 않았고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에 불과했던 친자녀들마저 모두 살해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3명이나 자라고 있는 이 집에 베란다나 창고가 아니라 안방 침대 밑에 공구상자가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또 망치 자루가 부러진 이후에 소형 절단기를 갑자기 가지고 왔어요. 집에 소형 절단기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정말 이 범죄는 계획과 고의성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이래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물론 그는 사형수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소개한 이 잠실 일가족 살인 사건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표현이 특히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진실 말해주는 건 현재까지도 범인 김중호 뿐이니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또 살해하는 범죄는 줄지 않고 있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비해서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의 경우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살인죄로 적용되죠.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른들의 왜곡된 판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이 부디 지금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